이번 시간에 제가 맡게 된 주제는 민간 협치와 행정의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초에 보면 행정의 예산 지원과 민간 협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협치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 어떻게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서울시 시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불과 우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이 이렇게 변화될 줄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바야흐로 지금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그분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지금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떤 물론 그 법령이나 제도 다른 제약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협치의 시대라고 합니다. 협치 뜻이 아마 다 알겠고 모든 사람들이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 입장에서 보면은 실은 그 협치에 대해서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정치인들,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관리자들, 또 우리같이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협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그다음에 접근 방법, 구체적으로 일해 나가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협치의 시대에 맞게 일을 풀어갈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뒤에 보는 자료가 다 공랑이에요. 왜 공랑을 해놨냐면은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들을 적어놔버리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에 하나 그게 전부 맞다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랑을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실은 우리가 이렇게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과 상당히 뒤쳐서 따라오는데 우리가 법 따지고 규정 따지고 그 다음에 의회 감사 따지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제약들을 어떻게 좀 벗어 던지고 실질적으로 협치의 시대에 맞게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오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11년도에 그분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셨죠. 2012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에 그분이 서울혁신기획관과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과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시작해서 지금 다양한 지금 작동까지 드디어 나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도시재생.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좀 여기 오신 분들이 주로 행정기 공무원으로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2014년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창신 수민 지역이 선도지구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창신 수민을 필두로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하고 있는 지역이 3군데, 그 다음에 자치구와 함께하고 있는 데가 5군데,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2015년도부터 희망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이게 한 14군데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의 전 영역에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협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와서 이런 정책들이 됐다고는 전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그 서울시의 협치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활동가분들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이런 것들이 그 박원순 시장과 결합하면서 지금 다양한 어떤 실현 분야에서 협치가 지금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일정 부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알아볼 것이 우리가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협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민간 파트너가 있어요. 민간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자연인인 주민들이죠. 주민 개개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조직인데 주민분들이 좀 조직화된 주민들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좀 제도화된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법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그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는 주민협의체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그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는 주민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법령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주민조직이고, 그 다음에 자발적 주민조직은 진짜 자기들이 뭔가 변화를 가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주민조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원조직이고 현장 지원조직이 있는데, 중간 지원조직은 실질적으로 그 행정도 지원하고 민간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보다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들이 행정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이것들을 제도화시키고 또 민간에서도 이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원을 해나가고 지원 방안을 만들고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중간 지원조직을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지원조직이 있습니다. 현장 지원조직은 보다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역할에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된 임무로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나 시민단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좀 민간협치와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 모임들이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것을 제가 잡았는데 회의 준비는 현장 준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공무원과 성취동기, 그 다음에 현장 중심 행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을 선택했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공무원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들 공무원 생활 다 몇 년씩 하셨잖아요. 그때 생각과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 생각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2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지금 그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보면 어떻게 보람되게 일하고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문제들은 부차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아주 빡빡하죠. 조직 문화가 완전히 사실 개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하는 방식도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하는 것들이 그 일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라든지 의미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성취 동기에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가 우선시되는 어떤 그런 조직이 됐어요. 물론 일을 하면서 이 양자가 다 자기의 성취 동기도 이루고 그 다음에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은 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다듬어놓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고민해 보시고 일하시면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장 중심 행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관리자들과 현장 중심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가서 주민들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좀 들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쉽겠네요. 지금 그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은 현장에 자주 가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민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방침을 받잖아요. 방침에는 어떤 내용이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좀 협상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수립했던 방침 내용과 달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팀장이나 주무관이 현장 가서 주민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사무실 들어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되게 엄청 깨지고 혼나죠. 그래갖고 그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진 게 매우 많습니다. 진짜 일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주민들이 주무관하고 그 팀장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도 올 필요 없다. 당신 과장으로 하고 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팀장한테.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 담당자나 팀장이 처한 그 어려움이라든지 현장의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아마 그런 자기 본인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바빠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현장 중심 행정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생각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먼저 정해서 그것들을 실현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되게 시청에서 해요. 물론 구는 구청에서 주로 하고 높은 분이 참석하는 회의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의를 낮잘 잡습니다. 그럼 뭐 교수님이든 주민들이 이렇게 좀 회의하려면은 자영업한 사람들은 가게문을 닫든지 대신 봐줄 사람이 없으면 뭐 그렇게 회의에 참석하겠죠.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를 냈던 게 오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말도 안 되는 게 갑자기 본부장이 되는 사람들 국장이 다른 일정이 잡혔어요. 그럼 하루 전날 회의를 바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보름 전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면은 국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되면. 국장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면은 과장이 참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행정적으로는 그 사무위임 전결 규정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으면 지나치게 실국 본부 위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본부장이나 실부장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과 행정을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회의 날짜를 잡고 이런 것들은 다 실무자들이 주로 움직이거든요. 본부장 일정이 바뀌면 본부장님은 나한테 가서 국장님이 주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이 주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팀장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되게 우리가
조금 이런 문제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 협치라고 민간이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 있고 나름대로 우리의 협치 파트너라면 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많이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봤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 협치 행정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부탁받고 서점에 가서 처음으로 행정법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저 집에 가니까 제가 행정학과 나왔는데 집에 가니까 책을 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책을 찾아봤는데 이거 안 했으면 행정법을 다시 안 받겠지만 봤는데 보니까 좀 우리가 하고 있는 협치에 있어서 행정은 조금 예를 들어서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든지 기존에 그다음에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이런 분야가 아니고 나름대로 뭐 극부행정, 수익적 행정, 조선행정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차이가 뭐냐면은 침해적 행정은 반드시 법률 유효가 있어야 돼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좀 이런 조선행정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그 융통성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정들이 시민과 민간인과 함께하는 행정이라면 적어도 법의 근거가 없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그런 고민들을 그런 고민들과 제가 해왔던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민간 협치행정이야 당연히 이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실은 이런 협치를 통해서 공직의 이상을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나름대로 성취감이나 좀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 협치행정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파트너인 시민들 입장에서도 기존의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아주 불신이 강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었다. 그분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분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또 이런 결과물로서 삶을 만들고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런 선수단에서 행정하고 이분들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좀 질적으로 좀 높은 단계의 어떤 일들도 함께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상세한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실은 좀 이런 우리가 민간인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다 모든 것이 이게 뭐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좀 문제점들도 나름대로 제가 경험상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민간인들한테도 나름대로 관을 의지하는 타성을 좀 심어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전에는 민간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도 만나내고 친해지고 사업 계획도 구체화지고 이런 나름대로 기능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전부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생략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좀 지원이 가지는 나름대로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속도의 문제인데 속도가 빠르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업비 문제를 포함해서 상당히 민간인들이 느끼는 어떤 사업에 대한 속도와 행정이 또 느끼는 속도는 좀 다르거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이렇게 호흡을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행정과 결합하면서 이 속도 문제들이 진짜 속도론으로 그냥 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은 그 보직 기한이 있어요. 한 사람이 계속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잖아요. 많으면 2년, 3년, 빠르면 1년에도 가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은 담당자나 관리자가 바뀌면은 모든 것이 또 달라지거든요. 새롭게 또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 상식 좀 빨리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예산이 거의 1년 단위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 단위에 맞게 뭔가 좀 행정은 민간인들이 거기에 맞게 일을 하길 바라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 문제에 있어서 행정과 민간 간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요란하게 강구를 해요, 행정은. 근데 이제 사업이 끝날 무렵에 있어서도 좀 성과를 어쨌든 과대포장해서 홍보를 합니다. 근데 그 성과라고 행정이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거기에 얼마나 예산을 투자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결과를 위해서 어떤 그 외형적인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뭐 설비라든지 외형적인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 위주로 많이 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근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이 이렇게 요란하게 잘 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화마을 사건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화마을도 지금도 그 행정에서는 기존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을 이렇게 조절하고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동네가 예전에 그 사업을 하기 전보다 못알았던 상태로 갈등이 심해졌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그 성과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그 행정과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각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좀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행정과 함께하는 사업이 끝나더라도 향후에는 주민들끼리 지속적으로 그 사업들을 연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반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성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민간협치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성과를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어떻게 변모했고 또 그 지역이 향후에 이 사업으로 비롯해서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좀 성과를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기존에 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각도로 또 성과를 그런 식으로 놨을 때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했을 때도 좀 다른 태도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업에 좀 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민간협치와 행정 예산 지원인데 두 개로 나눠놨어요. 너무 페이지가 적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같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과 함께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지원이 민간의 입장에서 민간한테 편리하게끔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의 어떤 예산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들이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예산 관련한 그 법령이나 규정들은 애당초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지 민간이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한다는 것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의 어떤 법령이나 규정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해도 각종 비리라든지 부조리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막 규정들이 보완되고 구체화되고 세밀하게 바뀌어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를 들자면은 10년도 넘었어요. 우리 예산제도가 이제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 예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뀐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예산서 딱 출력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다르게 기술된 거 외에는 바뀌었다는 걸 하나도 느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집행하고 감사받고 이런 것들 똑같거든요. 성과주의 예산, 이제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이 좀 뭔가 자리 잡으려면은 좀 그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의 그 사업 부서라든지 여기에 좀 재량이나 자율성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게도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이용하고 그러면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시행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업 초창기나 중반기 말기에 갔을 때 각기 예산을 어떻게 집중하고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다른 정도가 뭐냐면 실제로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어도 집행하다 보면 완전히 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행정에서는 일이 이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다 짜놨는데 민간인들이 그렇게 좀 준비가 덜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또 이월시켜야 되고 그것도 몇 번 이상은 안 되고 또 바꾸려면 또 승인받아야 되고 또 예산과에서는 절대 안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실무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되게 이런 식이죠. 일 별로 적극적으로 하기 싫으면은 규정이 없으면 안 해줘요. 그렇죠. 규정이 없으면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규정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 협치라는 게. 왜냐하면 이것들은 아예 규정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보내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부령이나 된 줄 알았는데 예리주더라고요.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서울시에서 그 2012년도부터 뒤에 가서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 보조사업비 집행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만들면서 교묘하게 이제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들은 해도 된다고 해석을 해서 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예산 회기 이것 부분들도 좀 거의 무너뜨렸거든요. 특히 막 슈카페나 마을예술 창작소 같은 사업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업들은 뭐 예산도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지원해줬었고 예산을 받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 주체들이 사업 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정산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가지고 안 돼요. 사업이 3년, 5년까지 가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확보됐는데 우리가 그 사업비를 또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2012년 11월경에 사업비를 줬습니다. 3천만 원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 사업, 물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비목에는 그때는 자산취득비랑 다 있었어요. 인건 자산취득비가 줘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민간 사업자한테 돈을 교부함으로 인해서 집행이 끝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계연도 2월 그게 회계연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그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심사를 보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주로 들어와서 심사를 했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그 제한자 참여 심사라고 해서 제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점수를 50%막 지금부터 나가고 있는데 점수를 주는 식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근데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행자부에 귀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좀 우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 말에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개정이 내려왔어요.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크게 이제 관련돼서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기관별 구나 시에 주어서 보조금 심사를 해라고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금은 올별로 교부하라고 이렇게 전년도 전월에 사용했던 것들을 적정성을 검사해서 올별로 교부하라고 이렇게 개정해서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정된 대로 하면은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그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하면 민간인들이 어떻게 매월 자기가 썼던 거 정산해가지고 다음 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들을 보면 특히 여기는 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 사업은 대부분 어느 규모를 갖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단체의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주민 서너 명이 사는 사업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생업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지금도 보면은 자치구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다 있어요. 근데 좀 요령 있는 그 자치구에서는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 그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적정한지 안 한지만 판단하고 이렇게 심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자치구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개개 사업까지도 심의에 참여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주민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직접 또 참여해야 되고 심사에, 그 다음에 민간에서 그들을 이렇게 지원해 줄 분들이 주로 참여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구청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맡으면 다 어떤 사람이 한 몇만 가지 오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정하게 좀 그 부분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서울시는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치구에서는 조금 그렇게 다른 형태로 많이 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는 그런 문제들의 차질 없도록 다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보조금을 월별로 교부하라. 그래서 저도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월별로 교부하라고 했지 매월 교부하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몇몇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 교부라고 하면은 매월로 교부할 필요는 없고 2번 이상만 나눠주면 된다고 제가 해석을 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업무에 손을 놨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마 그 주민들이 쓰는 데는 큰 불편 없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에 많이 뒤쳐져요. 그 다음에 지금 약 2014년도에 이제 행자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이제 물론 정권이 바뀐 것도 큰 영향이 있겠지만 아마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그 새로운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청년수당 문제도 갈등이 많았고, 뭐 착동이 무슨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이 서울시는 워낙 조직 규모가 크고 그래서 예산과나 특히 재무과에서 그런 문제들에 제대로 관여를 하지 않고 크게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게 그걸 개의치하지 않아요. 근데 자치구는 그러지 않거든요. 자치구는 재무과에서 끈끈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예를 들어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산 그 집행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해방촌에서 업무를 봤어요. 근데 이제 각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그 시책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그 시책 업무 추진비는 사업 규모에 맞게 이제 우리 성과비 예산하니까 사업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에 맞게 이제 사업 전체 규모에 맞게 얼마씩 그 시책 추진비를 덜어놓거든요. 예산과에서 본부 전체, 과 전체 시책 추진비의 한계를 정해놓으면 그것을 사업별 규모에 맞게 쪼개놓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건 이제 공무원들끼리 있으니까 한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그 자기 사업에 편성된 시책 업무 추진비를 담당자나 팀장이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대개는 그 부서 차원에서 다 부족한 그 업무 추진비라든가 뗄방을 다 갖다 쓰거든요. 그 다음에 저도 몇백만 원 있었는데 사실 10원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주회사 집행일도 몇 번 읽어보고 하고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그게 사업 초창기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그 지역에서 활동한 주체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막 이러는데 뭐 간담회라든지 막 회의라든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10대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요.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돈은. 뭐 공무원이 출장 가면 출장료비가 4시간이나 2만 원을 줍니다. 지금 그 돈 갖고도 해결이 안 돼요. 저랑 팀장이랑 해봐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사무관리를 다 썼어요. 일단 일상경비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먼저 이 규정을 다 봤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어디다 쓰라고 다 나와 있어요. 쓰지 말라고 한 것들은 사실 많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쓰지 말한 것에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일상경비를 일단 받아서 근데 이런 좀 그 말이 하나 그래서 일단 간담회를 하고 한 10몇 명이서 식사를 하고 단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 계획을 다 짜야죠. 사업 계획도 다 짜야 되고 사업 계획서 이렇게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결과보고도 제대로 해야 돼요. 같이 먹은 사진도 찍고 결과보고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은 많아져요. 나중에 일은 많아지지만 사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 새벽 있고 그런데 2시에 와라 3시에 와라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만나다 보면 그 사람도 저녁에 만나야 돼요. 토요일에 와서 만나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전에 마을바에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사무관리로 밥 먹고 술 한잔 많이 했어요. 지금 예전에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4년 감사를 합니다. 일단은 보니까 선별적으로 몇 군데 뽑아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되게 뽑히지 않은 곳은 본부 차원에서 감사를 해요. 물론 이제 무슨 특권 부분 전체를 보겠죠. 근데 저도 이제 2012년도에부터 그렇게 써왔고 작년까지 써왔는데도 한 번도 지적당한 적은 없어요. 물론 저는 좀 지적당해가지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감사관이 누구든지 좀 불러줬으면 제가 가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그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예산인데 어떻게 해도 쓸 예산인데 그것들을 규정에 있는 대로 안 썼다고 해서 그게 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규정에 나같이 쓰지 말라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분들이 저를 불러주면 제가 가서 뭐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경우에 그 예를 들어서 뭐 훈계나 경고나 줄 수 있어요. 뭐 주면 그거 받고 싶어요. 그걸 받아야지 또 막 그거 해주라고 막 소송도 하고 심판도 하고 정 안 되면 막 법정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크게 이슈화시키고 싶어요. 좀 제가 좀 그래가지고 좀 이런 문제들 그래도 실제 보면은 그 법정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만든 뭐 지침이나 규정 이것은 보지도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법원이 아니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제대로 판결이 나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도 좀 안심하고 좀 나같이 이렇게 용기를 사게 됐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발 좀 저를 찍어서 좀 이렇게 해주라고 생각은 아직 한 번도 제가 안 불렀어요. 부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르면 가서 제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 협치를 하고 우리가 협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또 정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걸 주민들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갖고 있는 법령이라든지 제도, 뭐 지침,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거기에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대로. 그러다 보면은 공무원이 제대로 똑바르게 올바르게 제대로 일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뭔가 민간하고 직접 접하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좀 융통성 있게 그런 문제들을 봐야죠. 우리가 융통성이 없으면 진짜 빡빡해져요. 저희도 여기 보니까 그때 2012년도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진짜 누구보다 더 평범하게 공무원 투하고 생활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성취 분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2012년도에 뭐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관련자들 같이 일하면서 이제 그런 다양하게 민간인들로 접하고 또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예전같이 해서는 그분들이 제대로 일하고 즐겁게 일하고 또 나름대로 뭐 성과가 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제가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소화하신 내용 같아요. 제가 그런 내용들은 안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부담돼 그럼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해볼까 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 얼마 전에 또 한 건이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 많이 달라져요. 제가 지금 보도환경 개선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 이탁할 뻔했다 있었어요. 근데 관리 이탁이라는 제도는 공유재산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 이탁을 하려고 위탁이라는 걸 들어갔으니까 조직과에 문의했더니 그것을 민간 이탁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상세하게 그때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절차들을 다 밟으면은 현재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들을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보름 정도 엄청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관리탁은
공유재산법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심의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쪽 소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규가 나와 있어요. 저는 국토부치 예규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규는 그런 얘기 없더라고요. 근데 국토부에서 그 설명을 찾아보니까 고시한 내용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마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국토부에서 고시문에다가 그 지방자치법상 그 인간이탁과 공유재산법상 관리이탁이 경합했을 때는 공유재산법의 절차에 따른다는 것들을 고시해놨더라고요. 살짝. 국토부 같은 데나 그런 중앙정기관에서 고시해놓은 것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발견해서 이제 조직과 이야기하고, 그래도 받으라는 걸 나는 이거에 따라 안 받을 테니까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그냥 했어요. 어쨌든. 당시 받아가지고 관리 이탁에서 곧 터질 것 같은 문제는 어쨌든 해소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 마을공동체 보조사업비 집행기를 마련했던 것들이 저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도 지금 한 5년 넘었지만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들이 현장에 가서 지금 새롭게 되어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마을 사업을 시작했고, 하반기부터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그 마을공동체 센터에서 그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안에. 그러면은 행정은 그걸 갖다 시행을 그냥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돈을 주는 사업이어서 그 집행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을 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지방재정법이나 세출예산 집행 기준 어디를 봐도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런 사업 처음 생긴 사업이어서 그때까지 이제 민간한테 지원해준 사업이 있었던 게 뭐냐면 시행정과에서 그 비영리 민간단체 그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지침을 봤더니 그 지침도 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지침은 실질적으로 그 등록된 단체이고 100명 이상의 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직의 회장, 사무국장, 총무 다 이런 조직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총 3명만 있어도 되고 이러니까 좀 고지고대로 적용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걸 참조해서 초안을 만들었어요. 초안을 만들었더니 이제 공무원들이 가장 시비건 게 뭐냐면은 인건비 문제예요. 인건비 문제. 왜 인건비를 주냐? 문제들. 왜냐하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인건비 못 주게 돼 있어요. 다 사업비만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건비 문제라,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 같은 거 해주지 말아라. 소모성만 해줘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자산 취득비라든지 예전에 우리 시민 참여에서 나왔지만 임대보증금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그때. 근데 그 공무원들이 가장 이걸 하는 게 뭐냐면은 임대보증금이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나는 이게 오래가요. 임대보증도 막 2년, 3년, 5년이 다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취득한 자산을 그 법에 따라서 자산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계속 해년마다 그걸 이렇게 조사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내구연합이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좀 시간 같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서울시 지원 사업에서 이분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대개의 지원 사업에서 물론 이런 이유만 아니겠지만 그 자산 취득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보증금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것들은 거의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도 이게 좀 쟁점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초안을 만들 때 그걸 참조해서 그 마을공동체 센터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랑 민간에서 실제 활동한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나눴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걸 가지고 갔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퇴짜를 계속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무원들 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분들 찾아가서 아이고
국장이 난리친다. 이거 좀 줄여주면 안 되겠어. 그때는 처음에 30%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이래서 좀만 깎아주라 해가지고 결국은 좀 깎았어요. 깎고 막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그게 물론 집행은 급했기 때문에 2010년대에 이제 집행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그걸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봐봐요. 그때 이제 공무원들이 인건비 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발발적으로 무서워했는데 요새는 또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써가지고 막 고용을 창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일자리 만들라고.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지금 제 생각은 이래요.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자, 그러면은 인건비를 줄이면서 뭐냐면, 저도 지금도 이해를 못하면, 인건비를 30%에서 10%인가 20%인가 줄였을 겁니다. 줄이면서 뭐냐면, 그 인건비 돈에 맞게 일하게 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해서. 그럼 저는 그 영 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서울시정과 부합되고 또 시에서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선정이 됐으면은 그분들이 제대로 일하게끔 혼자된 게 맞고 당초 사업 계획에 따라서 상근자가 일을 하고 이렇게 수당을 받아가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그때는 뭐 그런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 문제 오고 그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5분밖에 안 남았다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제가 이제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고민인데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조직의 문화나 일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민간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시스템이 솔직히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자치구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을 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힘들고 고민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일했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로는 이 사업들은 사실 좀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실은 제가 나름대로 본의 아니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느낀 것으로만 족하지 않고 일단 질렀어요. 그냥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그런지 여러분들 자유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현행 법령이라든지 재반 사항들을 존중하면서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러기 때문에 포기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런 답들은 혼자 고민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있으면 일단 뭐 적어도 상의해 주시고 또 이런 어쨌든 공론화 시키면 뭔가 답이 나오거든요. 정 안 되면은 그걸 뜯어 고치라고 앞니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지나치게 이렇게 이 현행 그 제도적 틀이라든지 일하는 방식, 문화에 젖어서 일하시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이런 협치 일꾼 들으시라면은 강단 있게 이렇게 밀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